요즘에 관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5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악관에서요. 이 애플 팀 쿡 CEO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이 중국에서 인도에서 뭘 만들든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애플폰을 미국에서 만들지 그래요?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세를 때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있죠. 거기도 동일하게 관세를 20% 때릴 거예요. 그게 6월 말기에 진행될 것 같아요.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됐고 실제 미국이 소위 이제 마가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실제 관세를 통해 무언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거로는 지난 4월에 중국에 대해서 원래 10% 관세였던 걸 2%로 올리고 거기다가 5%를 추가 관세를 해 145 관세를 때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아이폰 값이 2배로 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아이폰의 프로를 현재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화들짝 미국 시민이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지지율이 확 떨어졌었고요.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한 3달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말 7월에 그 관세 145% 정도 된다는 것들이 유예되는 게 풀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삼성 핸드폰, 다른 핸드폰사들이 미국에 실제로 현재 납품을 하려면 가격이 엄청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폰이 한 1,000불이라고 해볼게요. $1,000. 그러면 이제 실제로 25% 관세가 붙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과 FTA 했기 때문에 관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25% 붙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1,250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 매출 차이와 이익 차이가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실제 삼성전자가 돈을 덜 번다. 혹은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가 판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야겠다. 이익률이 감소됐기 때문에 협력사들에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가격 인하 같은 것들을 요구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월급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돈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들은 또 다른 형태로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그 회사의 매출 하나가 국제적으로 영향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지갑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145% 때리겠다 이런 형태가 나온 다음에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소위 히토리라고 불러집니다. 굉장히 비싼 금속들이 흙이랑 거의 비슷한 금속이라 그래서 보통 여러분 많이 아시는 리튬 등등이나 배터리 재료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에 쓰이는 귀중한 금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99% 정도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생산 공장 같은 것들이 베트남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갖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계를 하더라도 히토류가 없으면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히토를 수출 안 하겠다. 배짱을 부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생존을 위하고 그다음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당연스럽게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4월 미국의 보복 관세가 진행이 됐고 중국이 또 다르게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썼으면은 우리나라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재고가 다 달아가서 새롭게 생산하려고 썼으면은 엄청나게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핸드폰 가격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가격이 올라서 휴대폰을 못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이 복잡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리 계속적으로 생산 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거기는 말하자면 원자재, 중간재, 완성품 이 세 가지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동안은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1국 체계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라고 하는 형태 미국이 다 대부분 이익을 가져가긴 하지만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장벽을 만들게 됐고 장벽이 대표적으로 관세가 돼버릴 것이고요. 이것들이 서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은 결국 소비자들한테는 벽은 꼭 돈이 돼버리는 이 돈이 우리의 지갑을 조금씩 부담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복관세라고 하는 것들의 예외 조치가 이제 소위 아이폰 때문에 이제 나왔던 게 정확히는 7월 초지만 6월 말부터 이 휴정 기간이라고 하는 90일의 3달 기간이 끝날 것 같기.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될 거냐?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카드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으름장을 난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이상한 광인 같다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이상하지만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미국을 다시금 유대하게 한다는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불확실성이 결론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소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게 미국이 과연 실제 생산단지 같은 것들을 다시금 미국으로 오게 하든지 아니면 관세를 물게 하든지 이런 형태겠죠. 어쨌든 간에 뭔가 벽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 벽을 안으로 들어와서 벽 안에서 생산하든지 벽 바깥에서 하려면 돈을 내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인데 실제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IT나 I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시켜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들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약점으로 부각이 됐죠. 인텔의 몰락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회사들의 제조업들의 몰락 때문에 혹은 코로나 때문에 이럴 때가 되면서 실제 물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이게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 전 두 번째로는 미국이 AI를 활용해서 제조업마저 자동화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품 단가나 제품의 기술 자체를 또 다르게 자기의 성벽 안에서 완벽히 자동화했기 걸로 무언가 제조업 경쟁력을 다시금 강화하지 않을까. 이미 AI는 1등이죠. 그럼 제조업까지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각 크게 보자면 미국과 중국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각각의 양극 체제 혹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체제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각 나라들은 소위 이제 고래싸움 새우등 터지듯이 어쩔 수 없이 거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또 다르게 보자면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증가될 것이고, 소위 얘기했던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계속적으로 균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우리가 뭐 SCM이라고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세계화라고 불렀었고요. 혹은 이제 IT 기술의 발달, 이 두 가지, 말하자면 글로벌라이제이션, IT 기술의 발달, 이 두 가지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벌게 됐었죠. 물론 IMF 위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들, 나라들이나 혹은 개발도상국들도 자기의 역할에 맞춰서 이익률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글로벌리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급망 붕괴가 됐다, 그런 게 된다면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에서는 상당한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기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바로 중간재를 주로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간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도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핸드폰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바깥으로라고 하는 거는 자동화가 좀 쉬워지거나 혹은 다른 말로 봤었을 때는 인건비가 싼, 말하자면 개발도상국이나 아예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변화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간재 산업과 완성차 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균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나가고 있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 아래에서 중간재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무역이 어려워지는 거 봤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각 회사들이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건데, 고용 창출은 이익에 달려 있고요. 이익은 결국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거기에 갖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매출 발생 때문에, 이익 발생 때문에 고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난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이 기존의 우리나라의 산업체계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 말하자면 이렇게 됐었죠. 개발 독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선택해왔습니다. 기억하시기에는 삼성은 전자, LG는 화학, 포스코는 제철, 현대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있었죠. 근데 요것이 잘 되다가 IMF를 딱 맞았는데 이게 더 심해집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기억하시겠지만 반도체를 잘 돼서 현대, LG, 삼성이 다 했었어요. 근데 IMF 딱 되니까 정리하고 삼성이 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LG가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죠? LG의 이제 LX 회장으로 갔던 구본준 회장도 반도체를 빅딜했던 걸 여전히 가장 마음 아파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아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게 합병돼 있긴 하지만 그때 자동차 산업을 주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삼성 자동차 있었죠.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된 것. 근데 그러면서 한 산업이 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계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물론 이게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추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국내 1등 했던 것들, 대기업만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 체계에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그러면은 어떤 한 대기업이 해외의 대기업들과 연계해서 했던
어떤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균열되면서 그러면 이 현재 이 공급망의 어떤 다른 사슬을 국내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입사원이 다 받는 원천 소득이 1억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같이 팹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분들은요 최저임금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봉 차이가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런 형태의 공급망 붕괴라고 하는 형태의 상황이 됐을 때 다시금 대기업만 이렇게 볼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이 더 좋은 대기업만큼의 대기업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내부의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방식 같은 게 된다면 취업 시장 자체가 훨씬 더 다변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삼성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팀에 있었기 때문에 취업 전선에 있는 대학생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면 갈 곳이 대기업밖에 없으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주위 사람을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관계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다녀요? 그랬을 때 삼성 다닙니다. 요즘 SK 인기가 더 많죠. SK 하이닉스 다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반도체 업계 어디 다닙니다. 거기가 어디야? 이러면 또 이제 마음이 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정도 같은 반도체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A라는 회사와 B라는 내가 이름만 아는 회사가 브랜드도 좋은데 근무권도 좋고요. 휴가도 잘 갈 수 있고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때가 되게 중요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공급망 붕괴에 따라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산업체계에 대한 재편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나라 공급망 체계의 붕괴에 따라서 기회와 위기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거는 글로벌 협력 체계를 우리가 갖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을 약간 뭐 좋게는 봤었지만 의료보험 좋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를 약간 좀 왕따시켰던 북한에게 전략적 인내를 했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뭐였냐면 G2를 했습니다. G2는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1985년에 플라자 회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경쟁되려고 하는 일본과 독일을 관세가 아니라 환율을 통해서 아주 주저앉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을 다른 말로는 제2 플라자 회담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턱밑같이 쫓아오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든 우리가 망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의 이제 패권을 다시 쟁취하리라라고 하는 게 미국의 역할인데 그 G2 2008년의 금융위기는 방만한 미국의 산업 형태와 금융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국이 소비로 인해서 막아준 거죠.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만들었던 미국 무역 전쟁이 16년 전으로 많이 일어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었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더 격심합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또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요. 기술력이 갖고 있는 미국과 근데 중국도 기술력이 만만치 않죠. 가장 중요한 게 인구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 이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 바로 중간재 산업의 가장 커다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냐? 이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정치 체계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에 균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을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념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시대가 많이 지나갔고 낯익은 이념 논쟁밖에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혹은 산업적으로 우리가 취업 시장에서 내 지갑이 되고 하는 것들이 더 좋아지라고 치려면 이러한 형태의 이 위기 상황,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협력해야 될 건 무엇이고 거기에서 잘하는 거에서 협력할 것이 있다고 친다면 잘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지만 못하는 거는 아쉬운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반도체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장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가장 최저임금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반면에 뭐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대기업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회사 때문에 임금 차이가 난다. 혹은 가장 영세한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되게 비싼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볼트와 너트, 나사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품질에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더욱더 빈틈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형태로 본다면 영세한 기업들의 기술력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정부 역할들을 중요하고, 말하자면 국내 내부에서는 이 산업 생태계를 두터이 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갈등 중에서의 정부가 균형 해결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주 날새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격변을 겪고 나서 이제 소위 모두 다 AI를 외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AI 플러스 반도체, 이것들을 외치고 있고, 그다음에 AI 3대 강국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점수를 보자면 미국이 100점, 중국이 65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부터 맨날 이렇게 붙어 있죠. 말하자면 이제 미국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도 잡고 있는데, 오늘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요. 오픈 AI에서 한국 법인을 만들겠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오픈 AI 사용료 1등이 누굴까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근데 2등이 우리나라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이 소위 테스트보드가 될 만한 나라가 돼버리는 것이죠. 사람들 굉장히 민감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이러니까 AI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졌는데, 결국에 지금 AI 강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권주자들은 강국을 한마디로 미국, 중국처럼 독자적인 AI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서버렌 AI 같기도 하고요. 서버렌 AI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오픈 AI,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뭐 딥시크의 충격처럼 포함해서 중국도 아주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저는 소버린 AI처럼 한국형 AI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이 이제 안보가 된 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데이터와 정보 체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것이 또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버린 AI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필수적인 것까지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정된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I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하나의 자원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AI가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에서 모든 걸 만들 수 있게 됩니다. AI가 자원이라고 친다면 어떤 데에서는 자원을 채굴할 수 있고요, 인프라를 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오픈 AI, 제미나이 같은 소위 인프라용 AI겠죠.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AI 담당자들이나 하는 개발하시는 분들과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적응할 수 있고, 소위 우리나라가 BTS 왜 잘 되냐고 물어보면은 근본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죠. 이게 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본 없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냐면 AI 인프라라고 하는 뿌리는 모르겠고 얘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AI 어플리케이션 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례로 들고 싶어요. 실제로 소브렌 AI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엄청난 거대한 데이터 센터, 10조 단위 만들 수 있는 GPU라고 하는 거 하겠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실제 소프트웨어 엔진으로서 소브렌 AI를 구동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픈 AI 같은 것들 쓸 것인가의 문제는 의사결정으로서 AI 정책 당국과 AI 기술자들과 그 다음에 학교들을 연계해서 좀이라도 어느 커미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게 AI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되게 빠르게 한 예로서 제가 이제 같이 인터뷰하고 책을 쓰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소위 LMM 기반으로 그러니까 LMM 기반의 AI 게임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스모킹 건이라는 게임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 많이 받았고, 근데 그쪽에서도 이 오픈 AI나 제미나이들도 어떤 고민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프라를 깔았는데 아직 제대로 앱이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앱을 실제로 이 개발자가 성공을 시켜서 실제로 이런 정확히 바뀔 수는 없지만 이쪽에 인프라 회사들과 미팅을 요새 많이 합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 정도로 여전히 이게 우리가 간단히 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AI 어플리케이션으로 얘기해서 이게 어떤 거로 나올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것들이 실제 AI 어플리케이션,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 인프라, 그러니까 소버린 AI는 국가 단위로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인프라가 될 수 있거나 거기 인프라인 반도체가 있겠죠. 이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실제 우리나라가 근본 없이 잘하는, 똑똑하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AI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정도는 나눌 필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그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3대 강국 도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AI 얘기하다가 반도체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소위 AI 시대 때 반도체가 훨씬 더 빨리 발달해야 되니까 반도체 엔지니어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인데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얼마 전에 그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52시간 규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했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 기업한테 기존엔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걸 감면해 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R&D 투자해 주게 되면은 뭐 대출이라고 하는 걸 싸게 준다든지 말하자면 지원에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세제 지원에 가까웠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돈을 준다는 겁니다. 자금 지원해드릴게인 겁니다. 수십조 단위를 실제로 자금을 준다는 거죠. 요것을 실제 펀딩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기업한테 돈을 준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 등 회사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들이 실제 매출 기준과 경쟁력 기준을 봤을 때 대기업에 몰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프라 용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설계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 거대한 인프라라고 하는 전력량, 팹을 돌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용수에서 물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요새 뭐 다른 거 많이, 이런 것들의 인허가를 빨리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있고, 원래 세 번째가 바로 52시간 규제 등을 통한 노동 유연성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 좀 삭제가 됐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산업과 국민에게는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산업의 활성이 더 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할 거는 무엇이냐? 여기서 이거를 누구를 중심으로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삼성 하이닉스를 잘 되게 도와주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업계에 있었던 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냥 합니다. 지원한다고 돈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부장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들의 기술력을 올릴 수 있고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결국에 고용 창출이 더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디에 좀 디테일에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I 인재 양성들에 대한 각 뭐 대선 정책들 뭐 후보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방식입니다. 뭐 비등한 예로 전 스위스의 예전 사례를 들고 싶긴 해요. 스위스가 18세기 한마디로 프랑스 혁명 때 마지막으로 왕정을 지켰던 용병들이 스위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스위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산 중턱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몸빵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군인으로 가서 용명으로 많이 뛰었었습니다. 그 4세기 때 게르만이 내려왔던 이유가 로마의 군대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위스가 돈이 없고 아무도 먹을 게 없으니까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한테 용병을 얻었어요. 근데 왜 끝까지 싸웠냐? 우리는 용병을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싸워도 죽어야 다른 나라들이 있더라도 우리 써줄 거 아니야. 말하자면 몸빵 말고는 할 게 없었던 것이 바로 스위스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뭘 생각했냐? 그때 리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스위스 뭐죠? 시계죠. 굉장히 정밀한 산업이죠. 관광도 있긴 하지만 스위스의 정밀 기계 산업이라고 하는 그 발달에 따라서 현재 국민 소득이 9만 불에 가깝게 됐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의사결정의 리더. 그때 19세기 전후 20세기로 왔었을 때 물론 군사적으로 영구 중립국이라고 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정치 안정도 됐긴 했지만, 근데 그거 말고 기술적으로 어떠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정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가난하고 추위에 떨었던 스위스가 지금은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I 인재 양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AI 인재 양성을 제가 봤을 때는 AI라고 하는 거를 같이 연결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들 양성해야 되는데, AI의 활용되어지는 방식으로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생각을,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대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이나 툴 같은 걸 쓰는 방식은 알아서 합니다. AI 인재는 뭐냐면 결국에 AI를 활용해서 인간이 또 다른 형태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유튜브 CEO가 유튜브 자녀들의 유튜브 시청을 막죠. 빌 게이츠의 아들, 딸들이 어디에 있죠? 흑장난하는 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냐. AI 인재 양성 좋은데요. 툴 양성은 배우면 됩니다. 그냥. 그다음에 요즘에는 오픈 AI, 인프라 AI 물어보고 다 알아요. 그것은 내비두자. 과연 AI가 왔던 이 시대, AI가 자원일 때 우리가 인간됨이라고 하는 통한 또 다른 부가가치 혹은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의 방향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가 정말 선진국 된 것처럼 이 AI 기술의 인재 양성 방향은 너무 기술적인 거는 저는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이걸 자원으로 활용했을 때 어떻게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거기서 어떻게 인간됨을 더 발현할 수 있을까? 인간됨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뭘 잘할 수 있지요? AI 활용을 통해서
내가 뭘 가질 수 있지? What do you have겠죠. Who you are.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교육 체계 같은 것들은 양성 방식도 바뀔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되게 하늘 위에 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AI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거대한 발열이 일어날 수 있는. 요즘에 여러분들 그 실제 엔비디아에서 냉각할 수 있는 회사를 합병한다고 한다든지, 액체 냉각한다든지, 얼음이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죠? 저기 강변에 있고요. 북극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GPU를 돌리더라도 이것을 쓰는 사용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서 하나 만들려고 할 때 GPU를 쓴다고 명령을 집어넣게 되면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AI를 돌아갈 치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 선진국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소위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소위 대체에너지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필요하다. 근데 많이 필요할 때 여기서 기존의 화석을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재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슈가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지금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독일과 덴마크라고 해서 산업이 어려웠던 나라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굉장히 그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업 형태가 됐겠죠. 말하자면 덴마크가 낙농국이었다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서 엄청나게 크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현재 이걸 가지고 논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전이라고 탈원전이 아닙니다. 원전이 현재 기획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지어지는 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비용이 좀 커진다는 게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단가가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가능하다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각축전도 있는데 여전히 또 이제 그것의 바탕이, 그러니까 AI가 머리라고 친다면 반도체는 몸이죠. 이 몸이 반도체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어떤 분들 미국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결국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원래 같은 양안 체제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믿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반도체 기술인 TSMC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죠. 현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부가가치 있는 것의 60% 이상을 대만의 반도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가슴이 아픔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같은 장비를 쓰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것은 다시금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단위 산업의 핵심 기술력의 우위는 필수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TSMC에 줄 서서 번호표 뽑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엔비디아 기다려주세요. 구글 기다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퀄컴 기다려요. 근데 삼성은 지금 널널하게 쉬고 있습니다. 슬픔이죠. 말하자면 일단은 단위 회사의 기술력의 끝에는 가셔야 된다.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안보를 실제로 우리가 대권 주자들께서는 나눠들 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내비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IMF 전후부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될 때까지는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경제 정책을 맡겼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았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대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글로벌 수준 된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 수준 돼가지고 강점으로 되어 있는 건 살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약점이라고 될 수 있는 것들은 실제 국가 단위에서 협력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인 실제 외교 정책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기술자들과 연결하고 정책 담당자들이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특히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반도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기술 전문가나 학계분들 뿐만 아니라 산업계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반도체만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친다면 반도체는 전작과 설계도 중요하지만 맨 끝에 기계장치도 되게 중요하고요. 배관도 있어야 되고요. 소재도 중요하고요. 모든 전공이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매핑을 진행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기술력이 있는 산업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숙련된 시니어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가지고 실제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그것의 장점은 최대한 늘려서 글로벌화시키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완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로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말하자면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알고 그것의 장단점을 구분해서 외교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부 효율 기구 세우면서 AI를 전면에 내비쳐가지고 막 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각 국가들에서나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AI 컨트롤 타워 과학기술 부총리죠. 부총리. 그 다음에 AI 혁신 전략부 이런 것들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적절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실제로 이 기술적인 단위에서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긴 하나 정책적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들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AI는 전 인프라라기보다는 자원이라고 보고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기존의 인터넷과 PC처럼 어떤 하나의 단위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의 아메바 같은 형태죠. 어디로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AI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AI는 지금 뭐냐면 결국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소위 자동화의 영역에 가깝고요. 이제 AI 현재 디지털 데이터 방식을 비판하는 얀 루쿤 같은 분이 뭐라 그러냐? 실제 AI가 세상을 접촉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 지금의 AI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개발하자는 얘기는 둘째 얘기고 첫 번째로는 기존의 디지털 중심의 현재 AI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자동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는 업계의 얘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생산 자동화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꿈꾸거나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현재 삼성이나 이런 것들 수율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AI가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근데 AI가 쉽게 자동화 가능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충분히 구분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앨런 머스크 얘기했듯이 AI로 모든 걸 밀어버리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때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가능해서 사람이 편하게지는 것, AI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들, 말하자면 인간과 AI가 연계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자 대상으로서 여기는 것을 실제 정책, 인문사회 정책까지 포함돼가지고 기술, 인문, 정책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야 그것이 AI가 하나의 만병통치약적으로 바라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바라봐야 결국에 AI라고 하는 거대한 기술 스케일이라고 하는 디테일이 달려 있습니다. 이 디테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면밀히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십 년, 말하자면 IMF, 그 다음에 뭐 정치적 87년째 봤을 때는 40년 혹은 20년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서 40년 정도의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AI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리 혹은 인간의 자체로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단위기술적인 개발도 필요하겠지만은 뭐 현재 국가적, 정치적 위기 같은 것들 포함해서 여기 사람들끼리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반도체 기술만 하더라도 다양한 기술의 변화 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AI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서 서로의 협력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뭐 제가 얘기했던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든지 산업에 대한 얘기든지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들이 국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면 그것이 가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저희 채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